맑은 책 읽기 유튜브로 만나는 레이첼 너어미 레멘의 할아버지의 기도 제6장 본래의 모습 본래의 모습 삶을 안다는 것 한 번만 더 차이 만들기 미친 결벽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거울 그 첫 번째 이야기 본래의 모습 누군가의 삶을 축복해 준다는 것은 그가 지닌 고요함을 존중하는 것이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 자신의 본질 속에서 성장하도록 열린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이다. 누군가를 우리가 원하는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면 그가 지닌 본래의 모습을 망가뜨리게 된다. 삶을 축복해 주는 것은 그 사람에게 자유를 주는 것이다. 리처드는 어릴 때부터 특출했다. 18개월이 되었을 때 이미 책을 읽기 시작했고 3살 때는 브리테니커 백과사전을 읽었다. 그는 아직도 그때 읽은 것 중에 많은 것을 기억했다. 그의 부모는 지적으로 매우 뛰어난 사람이었다. 어머니는 판사였고 아버지는 세계적으로 명성을 날리는 과학자였다. 리처드가 똑똑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부모의 극성이 지나쳤다. 그들은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가장 좋은 사립학교에 등록을 했다. 3살 때에 이미 옥스퍼드 대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허가를 받아놓을 정도였다. 부모들은 리처드의 천재성에 지나치게 집착했다. 리처드를 일반 학교 교사에게는 맡길 수 없다고 생각했다. 다른 아이들이 유치원에 다니는 나이에 아이는 엄격하게 선발된 가정교사와 공부를 했다. 부모들은 그들이 제대로 가르치는지 감독했다. 매일 저녁 아이가 무엇을 배웠는지 점검했다. 리처드는 어린 시절 다른 아이들과 함께 놀거나 어린이 책을 본 기억이 없었다. 그는 12살 되던 해에 집을 나가 4년 동안 아무 소식 없이 지냈다. 누구도 그 4년 동안 리처드가 어디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알 수 없었다. 내가 리처드를 만나기 몇 개월 전 그는 고속도로에서 유랑자로 체포되었다. 그는 집으로 돌아가기를 거부했고 부모를 만나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아직 미성년자였기 때문에 법정의 보호 감독 아래 위탁 부양 가정에 맡겨졌다. 그의 아버지가 내게 아들을 만나 상담해 달라고 청했다. 나는 처음에 부모와 함께 만나면 어떠냐고 제의했지만 그는 정중히 사양했다. 그리고 자기와 아내는 여전히 리처드를 아들로 여긴다고 말했다. 리처드는 의자에 깊숙이 앉아 있었다. 그는 나를 보기만 했다. 나는 그에게서 느껴지는 야생적인 모습에 어떤 충격을 받았다. 그가 방 안에 앉아 있는 데에 전혀 적응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와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다른 사람과는 너무나 달라서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했다. 그는 우리 집 뒷산에서 가끔 보는 야생의 동물을 연상시켰다. 그들은 인적이 드물 때 나타났다가 휙 사라져 버린다. 리처드는 야생 동물들과 마찬가지로 이 세상의 어디에도 누구에게도 속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다. 그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생각을 버리고 그냥 내버려 두어야 한다고 느꼈다. 나는 그를 바라보며 물었다. 지금 원하는 것이 있어요? 그는 머뭇거리며 대답했다. 잘 모르겠어요. 나는 그에게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그러면 좀 기다려 보기로 해요. 법원에서는 그가 일반 고등학교에 다니도록 명령을 내렸다. 공부를 따라가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처음으로 동년배의 친구들과 생활한다는 것이 어려움이었다. 리처드는 16살이었지만
지금까지 한 번도 스포츠라는 것을 해본 적이 없고 또래의 친구를 가져본 적도 없었다. 처음에는 적응하지 못하고 많은 실수를 했지만 차츰 그들에게서 배우기 시작했다. 그는 외톨이로 혼자 조용히 있었고 다른 아이들은 그를 내버려 두었지만 그는 서서히 적응하고 성장했다. 워낙 공부에 탁월하고 천성이 착했기 때문에 리처드는 학업에 뒤처지는 친구들을 도와주기 시작했다. 그러자 그가 타고난 선생이라는 것이 드러났다. 그는 차츰 자기도 여러 가지 다른 것을 잘할 수 있음을 알게 되고 스스로 놀랐다. 전에는 공을 만져보지도 못했는데 몇 번 농구공을 던지다가 다른 아이들처럼 공을 골대에 집어넣게 되었다. 그는 사진을 찍는데 타고난 재능이 있다는 것도 알게 되어 사진반에 들었다. 그가 낸 첫 작품을 본 사진반 지도 선생님은 그 사진의 너무나도 특별함에 놀라 유명한 사진전에 출품했다. 그는 사진전에서 어린 나이로는 아무도 받지 못했던 상을 받기도 했다. 다음 해에는 국내에서 네로라 하는 사진 작가들이 출품하는 비중 있는 사진전에서 수상하기도 했다. 평범한 것을 다르게 바라보는 그만의 독특한 시각 때문에 그는 점차 사진 작가로서 인정을 받고 명성을 쌓아가게 되었다. 그는 정상적인 생활을 되찾았지만 결코 부모와 함께 살려고 하지 않았다. 나는 5년 동안이나 리처드와 상담을 했다. 마지막 상담을 하고 몇 년이 지난 후에 그는 내게 편지를 보냈다. 사진전에 오라는 초대장과 함께 하나의 이야기가 들어 있었다. 지금은 그 편지를 가지고 있지 않지만 그 이야기를 기억한다. 옛날 옛적에 아주 번성한 왕국이 있었습니다. 땅이 얼마나 비옥한지 밭에 곡식을 심으면 몇 배의 수확이 나왔고 과일나무들은 보통보다 2배나 큰 열매를 맺었습니다. 젖소는 우유 대신 크림을 만들었고 사람들은 모두 행복했습니다. 왕국의 가장 큰 자랑은 왕자였습니다. 왕자는 왕과 왕비의 유일한 아이였지요. 그 왕국 모든 사람들의 시선은 왕자에게 집중되었고 나라의 희망은 온전히 왕자의 어깨에 달려 있었습니다. 왕자가 거리를 지나가면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왕자님이다. 왕자는 모든 면에서 얼마나 완벽한가. 그가 왕이 되면 얼마나 완벽한 왕이 될 것인가. 왕자는 대부분의 시간을 완벽한 왕이 되는 법을 가르쳐주는 선생님들과 공부하는 데 보냈습니다. 왕국에서는 모든 것이 잘 되어 가고 있었지요. 그런데 어느 날 왕자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시종들이 온 궁궐을 뒤져 왕자를 찾았습니다. 왕자님이 사라졌다. 이 이야기는 입에서 입으로 온 백성들에게 전해졌습니다. 백성들은 큰 근심에 휩싸였지요. 왕과 왕비는 기절할 지경이 되어 궁궐 안에 있는 몇백 개의 방을 뒤지면서 왕자를 찾았습니다. 하루는 대연회장 홀을 청소하던 시녀가 우연히 왕자님의 연회를 할 때 사용하는 탁자 밑에 웅크리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왕자는 기이하게도 발가벗고 있었지요. 그녀는 놀라서 물었습니다. 왕자님, 그곳에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옷은 어디에 있습니까? 왕자는 시녀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병아리다. 나는 옷이 필요하지 않다. 이 말을 들은 시녀는 왕과 왕비에게 달려가 왕자님을 찾았지만 안타깝게도 정신 이상이 되었다고 알렸습니다. 왕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비극을 보려고 대연회장에 홀로 모여들었지요. 사람들은 왕자를 설득하여 탁자 아래에서 나오게 하려고 했습니다. 옷을 가져다 주었지만 왕자는 거부했지요. 가장 좋은 음식을 차려주고 나와서 먹으라고 달래보았지만 입에도 대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러고는 여전히 사람들에게 말했지요. 나는 병아리다. 할 수 없이 시녀가 옥수수 한 줌을 뿌려주자 왕자는 병아리처럼 그것을 쪼아 먹었습니다. 왕국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왕은 전국에 왕자의 정신병을 고칠 수 있는 현자를 찾는다는 방을 내부쳤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왕자의 병을 고쳐보겠다고 왔지요. 그들은 모두 왕자에게 그가 병아리가 아니라 왕자라는 것을 확신시켜 주려고 애썼습니다. 하지만 모두 실패하고 돌아갔지요. 왕자는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병아리다. 더는 현자를 자처하는 사람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왕은 어떻게 해야 할지 난감하기만 했습니다. 어느 날 농사를 짓는 늙은 여인이 왕을 아련하기를 원했지요. 여인은 왕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왕자님을 낫게 할 수 있습니다. 왕은 미심쩍은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고 물었지요. 당신은 지혜를 지닌 여인입니까? 그녀가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그러면 학식을 지녔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당신이 내 아들을 낳게 한단 말이오? 저는 병아리를 잘 알기 때문에 왕자님을 낳게 할 수 있습니다. 왕은 생각했습니다. 모든 방법을 다 써보았지만 소용이 없었다. 그래도 이 여자에게 한번 왕자를 만나게 한다고 해가 될 것은 없지 않은가. 믿져야 본전이지 않은가. 그래서 여인을 대연회장 홀의 탁자 밑으로 안내했습니다. 여인은 홀에 들어가자마자 자신이 몸에 걸친 옷을 모두 벗었습니다. 그러고는 탁자 밑으로 기어들어가 왕자 옆에 나란히 앉았지요. 왕자는 그녀를 힐끗 쳐다보았지만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조금 있으니까 시녀가 와서 옥수수 한 줌을 던져 주었지요. 왕자가 그것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여인도 왕자를 따라 옥수수를 쪼아 먹었습니다. 왕자는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여인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침내 왕자가 늙은 여인에게 말했지요. 당신은 누구신지요? 여인이 되물었습니다. 자네는 누구인가? 왕자가 대답했습니다. 나는 병아리입니다. 여인이 말했습니다. 아, 그런가. 나는 암탉이라네. 왕자는 며칠 동안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왕자는 늙은 여인에게 닭들에게 중요한 것에 대해 말하기 시작했지요. 사람에게 중요한 것이 아닌 닭들에게 중요한 것이었지요. 그녀는 왕자의 말을 이해해 주었지요. 그들은 닭의 세계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그들은 앞으로의 세계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친구가 되었지요. 몇 주가 지나자 늙은 여인은 시녀 하나를 불러서 옷을 가져오라고 시켰습니다. 시녀가 옷을 가져오자 그녀는 옷을 입었습니다. 왕자는 깜짝 놀라 소리쳤습니다. 당신은 나를 배반했소. 당신은 자신이 닭이라고 하지 않았소. 늙은 여인이 말했습니다. 나는 암탉임에 틀림이 없다. 나는 옷을 입지만 여전히 암탉이다. 왕자는 잠시 동안 곰곰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러고는 벗어놓았던 옷을 입었습니다. 그들은 전처럼 다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전처럼 옥수수를 먹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늙은 여인은 시녀에게 좋은 음식을 가져와 식탁에 차려놓으라고 시켰습니다. 음식이 오고 식탁이 차려졌을 때 그녀는 탁자 밑에서 기어나와 의자에 앉아 음식을 먹기 시작했지요. 왕자는 겁에 질려 소리쳤습니다. 당신은 나를 속였소. 당신은 내게 자신이 암탉이라고 하지 않았소. 여인이 말했습니다. 아니다. 나는 자네를 속이지 않았다. 나는 암탉이다. 나는 식탁에 앉아 음식을 먹지만 여전히 암탉이다. 왕자는 또다시 생각했습니다. 그러더니 탁자 밑에서 기어나와 늙은 여인과 함께 식탁에 앉아 밥을 먹었지요. 그리고 왕자는 웃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한 그는 여전히 웃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의 끝은
해피엔드입니다. 왕자는 가장 위대한 왕이 되었습니다. 그의 통치 아래에서 밭의 곡식처럼 백성들은 자유를 누렸습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되기를 원하는 대로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한때 많은 곡식을 수확하며 행복해하던 사람들은 이제 지혜롭게 되었습니다. 왕은 늙은 여인이 드디어 왕자를 제정신으로 돌아오게 하는데 성공했다는 말을 듣고 기뻐했습니다. 그는 그녀를 자기에게 데려오라고 했지요. 그녀가 원하는 무엇이든지 상으로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왕자가 병아리가 아니라 왕자인지 알게 해주었는지를 말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고개를 가로젓고 빈손으로 떠났습니다. 나는 이 이야기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 그에게 전화해 이 이야기가 나에게 아주 큰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이야기에 제목이 있어요? 제목이 있어야 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저와 선생님에 대한 이야기라고 생각해요. 내가 늙은 여인에 비유된 것이 기뻤고 감동을 받았다. 나는 그 늙은 여인처럼 지혜롭지도 못하고 사실 그를 위해 특별히 해준 것도 없었다. 다만 나와 늙은 여인의 공통점이 있다면 인간 개개인의 고유함을 존중해 주어야 한다는 생각이었다. 각자의 고유한 특성대로 자유롭게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고 있다는 것이다. 늙은 여인이 왕자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존중해 주었듯 나는 리처드를 만나면서 그의 본래의 모습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지지해 주었다. 어쩌면 우리 모두는 병아리이거나 닭인지도 모른다. 삶을 안다는 것. 의학을 공부한 이래 내가 배운 것 중 하나는 몇 년 동안 생명이나 삶에 대해 공부하면서도 생명이나 삶이 무엇인지 전혀 알지 못했다는 사실이다. 우리 삶에는 과학이 설명할 수 없는 일이 자주 일어난다. 아주 중요한 일은 측정될 수도 없다. 다만 관찰되거나 목격되거나 궁극적으로 신뢰 안에서 받아들여질 뿐이다. 생명이나 삶은 단순한 사실에 의해 제한되지 않는다. 과학은 나름대로 생명이나 삶을 규정하지만 생명이나 삶은 과학보다는 훨씬 더 크다. 비영리 기관에서 연구 책임자로 일하는 친구가 있다. 그는 암이 자생적으로 치유되는 사례에 큰 관심을 갖고 있다. 그 일이 점점 널리 알려지면서 많은 암 환자들이 자신들의 사례를 전화로 또는 편지로 알려왔다. 이런 사람들 중에서 지독한 고통을 주는 골종양이 자연적으로 치유되었다고 주장한 사람이 있었다. 그는 대학생이었을 때 고륙종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오른쪽 넓적 다리에 크고 딱딱한 혹이 생겨 병원에 갔더니 암이라는 선고가 내려졌다. 의사는 그와 부모를 불러 오른쪽 다리를 넓적 다리까지 절단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당시 19살이었다. 부모가 그를 설득하려고 했지만 그는 절단 수술을 거부했다. 그는 수술이나 항암 치료를 받지 않고 자연 속에서 살겠다고 하면서 부모의 고향에 있는 농장으로 갔다. 그런데 그곳 성당의 신부가 그를 잘 알았다. 신부는 성당 교우들에게 매일 저녁 7시에 성당에 모여서 그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했다. 본당 신자들은 그 젊은이를 위해 2년 동안 저녁마다 모여 열심히 기도했다. 놀랍게도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넓적 다리에 있는 혹은 점점 작아지더니 마침내 완전히 사라졌다. 내 친구는 이 이야기에 사로잡혔다. 그는 의학도로서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이야기지만 그의 이야기가 너무나 진지하고 거짓이 없는 것처럼 느껴져서 지워버릴 수가 없다고 했다. 그녀는 내게 그 일에 대해 좀 알아봐 달라고 전화를 했다.
그 청년을 맨 처음 진단했던 의사를 찾아 이 이야기가 사실인지 확인해 달라는 부탁이었다. 그 의사가 검사한 기록을 추적해 볼 수 있는지 알아봐 달라고 했다. 언제 있었던 일이지? 그녀는 좀 미안하다는 듯이 말했다. 20년이나 지났어. 나는 솔직히 그 이야기를 믿을 수도 없고 너무 오래되어 추적이 가능한지도 모르겠다고 말했다. 제발 좀 알아봐줘. 하는 수 없이 나는 그 일에 대해 알아보기로 했다. 일은 생각보다 쉽게 풀렸다. 그 청년을 진단했던 의사는 당시 비교적 젊은 의사였다. 그의 이름은 아직도 주의 의사협회에 등록이 되어 있었으며 의사로서 활동을 하고 있었다. 나는 용기를 내어 전화를 걸었다. 그의 신뢰를 얻기 위해 내 소개를 하고 그가 20년 전 환자들의 기록을 가지고 있는지 알고 싶어서 전화했다고 말했다. 너무 오랜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그가 그 환자를 기억하는지도 의문이었다. 그런데 내가 그 환자의 이름을 말하자 그는 즉시 대답했다. 기억하고 말고요. 사실 그 후에도 그 친구를 여러 번 생각했지요. 얼마나 지각이 없는 친구였는지요. 참 비극이었어요. 선생님은 가족을 위해서 전화를 하시는군요. 나는 묘한 기분이 되었다. 아닙니다. 나는 그가 아직 살아있다고 말했다. 그래요? 천만다행이군요. 어디에서 수술을 받았답니까? 수술을 받지 않았다는군요.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의 목소리는 어느 정도 격앙되어 있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된 거지요? 그에게 내가 들은 이야기를 해주었다. 다시 침묵이 흘렀다. 이번에는 꽤 긴 침묵이었다. 그리고 그는 말없이 전화기를 내려놓았다. 뚜뚜 하는 신호음만이 내 귀에 울렸다. 다시 전화를 걸었지만 그는 전화를 받지 않았다. 여러 번 그에게 전화를 걸고 메시지를 남겼지만 그와 다시 통화를 할 수는 없었다. 우리 대부분은 우리가 체험하고자 한 것보다도 더 큰 신비를 만나게 된다. 삶을 진정으로 알기 위해서는 불신의 담을 허물어야 한다. 우리가 얻은 지식은 피상적일 수 있으며 세상은 우리의 생각과는 다를 수도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 그렇게 하기가 쉽지는 않다. 때로 그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당황할 수도 있다. 그러나 기꺼이 그 신비를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우리는 삶이라는 전화기를 놓아버릴지도 모른다. 한 번만 더. 그날따라 비교적 응급실이 무척 조용했다. 밤 10시경이었다. 거의 정신이 나간 듯이 보이는 젊은 남자가 의식을 잃어 축 늘어진 아기를 품에 안고 응급실 문을 밀고 들어왔다. 그는 아기를 살려달라고 울부짖었다. 아기를 즉시 치료실의 스트레처 카트 위에 눕히고 3명의 고참 레지던트가 달려들어 응급 조치를 취했다. 당시 인턴인 나는 주로 선배들의 일을 보고 배우는 처지였다. 아기에게서 피를 뽑은 후 양쪽 팔에 정맥 주사를 놓았고 여러 가지 의료기구들을 설치했다. 아기의 심장에 심전계가 연결되었다. 심전도의 곡선은 매우 불규칙적으로 오르내렸다. 아기의 심장은 아주 약하게 움직였다. 갑자기 심전도의 곡선이 아래로 점점 내려갔다. 아기의 부모는 아기가 계속 설사를 했다고 말했다. 제일 고참 레지던트가 생명을 위협하는 탈수증이라는 진단을 내렸다. 심전계의 모니터를 바라보던 레지던트가 아기가 죽어간다고 소리쳤다. 아이는 심실세동 상태였다. 불과 몇 초 사이에 아기는
심장 질환에 의한 근육성 진통을 일으키고 있었다. 그냥 두면 몇 분 이내에 심장이 멎는 심장 부정맥 현상 중에서 가장 위험한 증상이었다. 아기의 생명은 경각을 다투고 있었다. 한 레지던트가 급하게 전기 충격을 주는 기계를 가져왔다. 아기에게 전기 충격을 가해 정상적인 심장 박동을 되찾게 할 유일한 희망이었다. 가장 고참인 레지던트가 스트레처 카트에 바짝 다가서서 전극 패드 하나는 아이의 등에 대고 다른 하나는 가슴에 대었다. 전극 패드는 아기의 작은 가슴을 거의 전부 덮었다. 제 세동기를 잡은 레지던트가 소리쳤다. 뒤로. 모두 충격을 피하려고 스트레처 카트에서 한 발짝 물러섰다. 그는 버튼을 눌러 아기에게 첫 번째 충격을 주었다. 우리는 모두 심전계 모니터를 바라보았다. 심장이 멎은 것처럼 곡선은 거의 일자에 가까웠다. 다시 한번. 우리는 다시 한 발짝 뒤로 물러섰다. 그렇게 4번이나 충격을 주었지만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심전계 곡선은 완전히 일자가 되었다. 아기의 심장이 멎어버렸음을 알 수 있었다. 고참은 전극 패드를 바닥에 내던졌다. 이런 빌어먹을. 그는 격한 감정으로 소리쳤다. 그러더니 갑자기 에피네프린을 직접 아기의 심장에 주사하라고 명령했다. 에피네프린은 부신 수질에서 분비되는 혈압을 올리는 호르몬이다. 여전히 아무 반응이 없었다. 그는 고개를 돌리고 다른 두 레지던트를 바라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중얼거리듯 말했다. 이제 할 수 없어. 아기 부모에게 알려야지. 고참 레지던트들은 모두 치료실에서 나갔다. 방금 전까지 숨이 막힐 듯한 분위기였던 방은 고요한 정막에 휩싸였다. 나와 2명의 간호사만 남아있었다. 우리는 스트레처 카트에 누운 아기를 바라보았다. 아주 작고 귀여운 아기였다. 문득 내 안에 어떤 것이 아기를 향해 소리쳤다. 마당에서 놀고 있는 아기에게 이제 그만 놀고 밥을 먹으라고 부르는 것처럼 아기를 부르고 있었다. 그 아기는 어제까지도 말짱했다. 불과 5분 전까지도 아기의 심장은 뛰고 있었다. 아기가 다시는 이 삶으로 돌아올 수 없다고 생각하니 견딜 수가 없었다. 전기 충격을 4번이나 시도해도 소생하지 않으면 가망이 없다는 것을 알기엔 나는 너무 신출내기 의사였다. 나는 무작정 몸을 굽혀 고참 레지던트가 내동댕이 친 전극 패드를 집어들었다. 그리고 간호사들에게 말했다. 한 번만 더 해봐요. 선배 레지던트가 하는 것을 본대로 나는 전극 패드를 등과 가슴에 대고 뒤로라고 소리쳤다. 간호사들은 한 발짝 뒤로 물러섰다. 빨간 버튼을 눌렀다. 작은 아기는 스트레처 카트에서 약간 들썩하더니 다시 내려앉았다. 침묵이 흘렀다. 간호사의 숨소리만 들렸다. 잠시 후 간호사가 속삭였다. 여기 봐요. 그녀는 심전계 모니터를 가리켰다. 일자이던 선이 곡선을 그리고 있었다. 아기의 심장이 정상적으로 뛰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곡선이었다. 나는 얼른 전극 패드를 치우고 아기를 안았다. 치료실 안에 깊은 안도의 숨소리가 들렸다. 우리 모두의 눈에는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 순간 문이 열렸다. 거의 제정신이 아닌 여인이 뛰어들어왔다. 바로 하얗게 질린 남자가 따라 들어와 여인의 어깨를 잡고 섰다. 그들 뒤에 두 레지던트의 모습이 보였다. 그들 모두는 아기가 죽은 줄 알고 있었다. 그때 아기가 자지러지게 울기 시작했다. 아기 엄마가 멍한 얼굴로
아기를 향해 비틀거리며 다가왔다. 한 간호사가 얼른 스탠드에서 링거병을 꺼내 들었고 다른 한 사람이 심전계 기계를 밀었다. 우리는 치료실과 문 사이 중간쯤에서 아기를 엄마의 팔에 안겨 주었다. 47년이나 환자로 사는 동안 나는 수많은 사람들에 의해 섬김을 받았다. 그들 중에는 전문직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다. 나는 자주 예상하지 못한 결과를 보고 놀란다. 그것은 삶 안에 있는 신비스러운 영원성을 만나게 되는 순간이었다. 한 사람의 삶을 섬기는 포물선은 몇십 년이 걸리기도 하고 그 결실은 섬기는 사람이 이 세상을 등진 후에야 거두게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어떤 때는 신비로운 사건에 참여하는 놀라운 순간을 맞이하기도 한다. 그것은 은총이다. 과학의 한계를 넘어서는 놀라운 일은 우리 주변에서 어느 때나 일어날 수 있다. 그 순간을 경험하게 되면 사람들은 신비스러운 목적에 따라 삶이 충족되는 것을 직접 체험하고 깊은 감사의 마음을 갖게 된다. 차이 만들기. 해리어트는 의자에 엉거주춤 앉아 화가 난 음성으로 말했다. 자기는 20년도 넘게 의학을 공부하고 계속 의사로서 활동해 왔다고 했다. 그녀는 소아과 전공으로 시작해 신생아 전공으로 공부를 했고 미수가 분야에서 최정상에 올랐다. 결혼도 미루고 미수가들의 생명을 살리는 일에 헌신해 그 특수 분야에서 최고 권위자의 한 사람이라고 했다. 그녀가 말하는 동안 나는 그녀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평범한 셔츠에 화장이나 액세서리도 하지 않은 수수한 모습이었다. 짧은 머리를 아무렇게나 빗어 넘긴 그녀의 모습은 순수하고 진솔해 보였다. 그녀와 함께 있는 것이 무척 편안하게 느껴졌다. 그녀가 자기 일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 동안 그녀의 분노 밑에 무언가 숨겨져 있음을 느꼈다. 그것이 무엇인지를 꼬집어 이야기할 수는 없었다. 나는 조금 더 자세히 들으려고 그녀 가까이로 몸을 기울였다. 그녀는 지난 5년 동안 미수가들을 돌보는 일에 자신의 삶을 던졌다고 말했다. 그런데 이제 매일의 전화와 하찮은 서류 정리, 그리고 보험회사 직원과의 언쟁, 미수가들을 돌보는 데 필요한 비용 산출 등의 쓸데없는 일에 귀중한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고 불평을 했다. 그녀는 중부 지방의 억양으로 지친 듯 말했다. 이제 더는 못하겠어요. 무어라 꼬집어 말할 수 없던 것은 분명히 실망의 감정이었다. 우리가 말하는 동안 그녀는 아무런 생각 없이 내 서가에 놓여있던 물건 하나를 집어 계속 만지작거렸다. 그것은 누군가 바닷가에서 주워온 불가사리였다. 대화 중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은 그녀가 처음이었다. 나는 여전히 귀를 기울여 들으면서 그녀의 손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불가사리를 손바닥으로 감싸고 있다가 그 촉감을 손바닥에 느끼면서 만졌다. 상담이 끝나가고 있을 때 나는 그녀가 계속 불가사리를 만지고 있었다는 것을 일깨워 주었다. 그녀는 깜짝 놀라며 고개를 숙여 자기 손을 쳐다보았다. 이 작은 불가사리와 우리가 나누었던 이야기가 어떤 상관이 있습니까? 내 물음에 그녀는 당황하며 전혀 의식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불가사리에 대해 어떻게 느끼세요? 그녀는 망설이지 않고 대답했다. 왠지 느낌이 좋아요. 나는 그녀에게 제안했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가셨다가 다음 상담 때에 가지고 오시겠어요? 느낌이 좋았던 이유는 그때 말씀해 주시지요.
그녀는 불가사리를 주머니에 넣고 일어섰다. 일주일 후에 뵙겠습니다. 그리고 사무실에서 나갔다. 그 후 계속 이어지는 다른 상담 약속이 있어서 그것에 대해 다시 생각할 겨를은 없었다. 하루의 마지막 상담을 끝내고 그날 상담한 내용들을 정리하고 있을 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놀랍게도 해리어트였다. 조금 더 말씀을 나눌 시간이 있으세요? 상담실 의자에 마주 앉아 그녀는 나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드디어 생각이 났다며 불가사리를 꺼내 우리 사이에 놓인 탁자에 올려놓았다. 그러고는 이야기를 하나 들려주었다. 한 노인이 조용히 파도가 밀려오는 바닷가를 걷고 있었다. 바닷가에는 파도에 밀려온 몇백 마리의 불가사리들이 널려 있었다. 노인은 뜨겁게 내리쬐는 태양볕 아래에서 말라가는 불가사리들을 하나씩 집어 다시 바다로 던졌다. 계속 그 일을 하고 있을 때 바닷가를 걷던 한 젊은이가 다가와 무엇을 하는지 물었다. 노인은 불가사리들이 태양 아래에서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다시 바닷속으로 돌려보낸다고 설명했다. 젊은이는 웃기 시작했다. 할아버지, 시간 낭비하지 마세요. 보세요. 바닷가에는 불가사리가 몇백 마리나 되는데 그것을 언제 다 바다에 넣어주려고 하십니까? 또 세상에는 이런 바닷가가 몇천 개도 넘어요. 내일도 불가사리들은 파도에 밀려 바닷가에 널리게 될 텐데요. 단지 몇 마리를 바다로 돌려보낸다고 해서 무슨 차이가 있겠어요. 젊은이는 약간 비웃는 듯한 미소를 지으며 노인을 지나쳐 갔다. 노인은 잠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그러고는 다시 불가사리 한 마리를 집어 생각에 잠겨 그것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것을 바다로 던졌다. 노인은 혼자 이렇게 중얼거렸다. 적어도 이 한 마리에게는 차이가 있지. 해리어트는 눈물을 글썽이면서 그 이야기를 했다. 전화 한 통화를 받고 편지 한 통을 쓰고 서류를 작성하는 일 따위도 중요하다는 것을 잊었다고 했다. 제도가 잘못되어 있다는 데에 마음을 쓰다 보니까 제가 하는 일의 중요성을 잘못 생각했어요. 그래요. 제가 하는 일이 세상을 바꾸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요. 그것은 제가 바꿀 수도 없는 일이고요.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면 된다는 사실을 잊고 있었어요. 중요한 것은 삶을 어루만지는 일인 것 같아요. 미숙아들을 어루만져 줌으로써 적어도 그 한 아기에게만은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겠지요. 섬김의 삶을 산다고 하더라도 여러 한계에 부닥칠 때 우리는 마음을 다친다. 그 문제가 너무나 크게 느껴지고 우리가 하는 일이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되기도 한다. 그러나 우리가 하는 일이 아무리 보잘것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그 일이 세상을 바꾸는 일이 아니어도 섬기려는 마음이 있는 한 그것이 모여 세상을 바꾸어 나간다. 우리가 하는 일이 위대하거나 보잘것없거나 상관없이 우리는 한 번에 한 사람의 삶을 축복할 수 있다. 한 번은 의사들의 모임에서 어떤 의사가 뉴욕시 한 병원의 비행 청소년 담당 책임자인 소아과 의사에게 물었다. 여전히 청소년들은 많은 사회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당신은 결국 아무런 차이도 만들지 못하는 셈인데 어떻게 계속 그 일을 해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녀는 확신에 차서 대답했다. 왜 아무런 차이를 만들지 못한다고 생각하세요? 아이들에게는 제가 하는 모든 일이 다 차이를 만들고 있지요. 미친 결벽. 신디의 남편은 자기 아내를 놓고 미친 결벽이라고 표현했다. 그녀의 어머니도 똑같았다고 한다. 집에 먼지 한 점 없어야 했다.
찬장의 식기들은 윤기로 반짝거렸다. 토끼 같은 아이들 셋과 곰 같은 남편이 사는 집은 어디 한 군데 흐트러짐이 없었다. 집안이 조금만 어질러져 있어도 그녀는 그냥 넘어가지 않았다. 그녀의 딸아이가 말했다. 엄마는 집안에 작은 휴지 조각 하나만 떨어져 있어도 누가 그랬는지 말하게 했어요. 그러고는 어지른 사람에게 치우게 하셨어요. 신디는 암에 걸린 후 모든 것이 달라졌음을 느꼈다. 항암 치료로 쇠약해진 그녀는 침실에서 화장실까지 가는 것도 힘들었다. 물론 밥을 할 수도 없었다. 이웃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식탁을 차려주었다. 집안은 엉망이 되어갔다. 빨래가 여기저기 뒹굴고 찬장의 식기들이 아무 곳에나 가 있었다. 깨끗하던 벽에는 새 아이들이 친구들과 놀다가 붙여놓은 그림들이 여기저기 붙게 되었다. 그 그림들과 더불어 그녀의 병이 낫기를 바라는 기도문들이 스카치 테이프로 벽에 붙여졌다. 남편이 어디선가 데려온 고양이는 아무 데서나 볼일을 보고 다녔다. 하지만 고양이가 기분 좋은 듯 가르랑거리는 느낌은 고통 때문에 잠들지 못하는 깊은 밤 그녀에게 따뜻한 위로가 되어 주었다. 그녀는 웃으면서 말했다. 이제부터는 암에 걸리기 전의 방식으로 살지 않겠다고. 저는 가족들을 너무 못살게 굴었지요. 심지어는 집에 온 손님들에게 어질러 놓았다고 화를 내기도 했다니까요. 너무 오래 그런 식으로 살았어요. 그녀는 최근에 동생네를 다녀왔다고 말했다. 우리는 식탁에 앉아 차를 마셨어요. 그러다가 동생이 쓰는 거실을 들여다보게 되었지요. 카펫이 깔려 있었는데요. 카펫의 올이 일정한 방향으로 나 있을 만큼 진공 청소기로 깨끗하게 청소해 놓았더군요. 한때는 그런 것을 보면 아주 기분이 좋았는데 이제는 왠지 좀 서글퍼 보여요. 외로워 보이고 인간적인 면이 묻어나지 않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녀는 살며시 웃었다. 레이첼 선생님, 저는 그동안 우리의 삶의 부엌 바닥을 깨끗이 치우는 것보다 더 좋은 게 있다는 걸 모르고 살았어요. 삶에서 참으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면 완벽함이 아니라 인간적인 것을 추구하게 된다. 고대의 지혜를 지닌 문화에서는 완벽함보다 인간적인 것에 가치를 두었다. 일본에서 선 정원사는 정교한 균형미를 이룬 정원의 한쪽 구석에 민들레를 몇 송이 심는다고 한다. 이란에서는 아름다운 문양으로 섬세하게 짠 카펫에 의도적으로 흠을 하나 남겨놓는다고 한다. 그것을 페르시아의 흠이라고 부른다. 청교도들이 누비 이불을 만들 때 누비 이불의 대가는 그가 만드는 누비 이불마다 피를 한 방울씩 떨어뜨린다고 한다. 인디언들은 구슬로 목걸이를 만들 때 살짝 깨진 구슬을 하나 꿰어 넣었다고 한다. 그것을 영혼의 구슬이라고 불렀다. 영혼을 지닌 것은 어떤 존재도 완벽할 수가 없다. 당신이 만들어가는 삶의 천에 영혼의 구슬과 같은 올이 하나 들어갈 수 있다면 당신이 꿈꾸었던 삶의 천보다 더 멋진 천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다. 때로는 삶의 중심보다 가장자리에서 더 큰 지혜를 발견하게 된다. 생명을 위협하는 병만은 카드가 섞이는 것처럼 우리의 가치관을 뒤섞어 놓을 수 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아래에 놓여 있던 카드가 가장 위에 놓인 카드가 되기도 한다. 나는 몇 년 동안 죽음을 앞둔 사람들이 카드놀이를 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에이스는 완벽함도 재산도 심지어는 자존심도 아님을 알게 되었다. 그것은 바로 사랑이었다. 거울.
삶을 거의 포기하기로 작정한 제넷은 마지막으로 내게 도움을 청하러 왔다. 도서관 사서인 그녀는 40살의 독신녀로 외모는 아주 수수했다. 상담이 시작되고 20분쯤 지났을 때 그녀는 내게 가족 사진을 보여주었다. 그녀와 달리 언니들과 어머니는 상당한 미모였다. 그녀가 이야기를 하는 동안 나는 여성의 입장에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녀가 입은 옷은 어울리지 않았고 화장기 없는 얼굴에 머리는 고무줄로 질끈 묶고 있었다. 그래도 한 가지 눈을 끄는 곳이 있다면 그녀의 맑은 눈이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 맺혀 있었다. 외모가 예쁘지 않은 여자에게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일이 더욱 어려운 법이다. 아주 어린 시절부터 그녀는 자신의 외모에 대해 열등감을 느꼈고 사람들 앞에 나서기를 부끄러워했다. 자기를 대하는 다른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서 뭔가 잘못되었다는 느낌을 점점 더 지니게 되었다. 학교에서는 아이들이 그녀의 외모를 놀리기 시작했다. 10대가 되자 그부들에게 왕따를 당했다. 가족들은 잘해주었지만 사람들에게 그녀의 외모에 대해 변명 비슷한 말을 하곤 했다. 그녀는 살아오면서 누구하고도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가 없었다. 그녀는 늘 혼자 집에 있거나 도서관에서 일을 했고 그것이 더 편했다. 사서라는 직업은 사람들 눈에 잘 띄지 않거든요. 낮 동안은 일에 매달리고 퇴근 후에는 텔레비전 앞에서 시간을 보냈다. 그녀는 오랫동안 그렇게 살아왔다. 40번째 생일이 가까워지자 그녀의 우울증은 더욱 심해졌다. 그녀는 매주 상담을 하기로 했다. 나는 그녀가 혹시라도 자살을 하지 않을까 매우 불안했다. 나는 그녀가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지고 관심을 받고 있음을 확인시켜 주려고 애를 썼다. 하지만 치유를 하는 사람은 환자 자신이다. 의사나 상담가는 다만 조언자일 뿐이다. 그녀는 매주 상담을 하기 위해 대기실에서 기다리는 동안 그곳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조금씩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다. 대기실에서 기다리는 사람들은 대개 머리카락이 빠지거나 몸의 일부를 잃거나 중병에 걸린 환자들이었다. 그들 중에는 제넷처럼 젊은 사람들도 있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녀는 단 한 번도 이런 사람들을 만난 적이 없었다. 그녀는 자기 자신이 그들과 함께 있는 것을 편안하게 느낀다는 사실을 알고 조금 놀랐다. 대단히 낯가림이 심한 그녀였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다. 그들 대부분에게는 누군가 운전을 해주거나 시장을 봐주거나 하는 도움이 필요했다. 제넷은 그들 중에 전혀 도움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녀는 이것에 대해 조심스럽게 나에게 물었다. 그리고 자기가 그들을 도울 수 있는지 알고 싶다고 했다. 그렇게 해서 제넷은 윌을 만나게 되었다. 윌이 사귀던 동성 연애자는 1년 전 에이즈에 감염되었다는 진단을 받았고 윌 역시 인체 면역 결핍 바이러스 양성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윌은 그 친구가 죽을 때까지 그를 간호하고 돌보았다. 이제 윌은 에이즈로 고통을 겪고 있으며 누군가의 간호와 도움이 필요했다. 처음에 제넷은 윌을 병원까지 차로 데려다 주는 일을 자원했다. 윌의 부모님이 계셨지만 그들은 다른 주에 살고 있어 캘리포니아에서 윌은 완전히 혼자였다. 시간이 지나면서 제넷은 윌을 위해 시장도 봐주고 집에서 음식을 만들어 윌에게 가져다 주기도 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은 친구가 되었다.
윌의 병세가 악화되자 그의 부모들이 몇 번 다녀갔다. 나는 그들을 상담을 한 적이 있다. 그들은 아주 나이가 많은 노인들이었다. 처음에 그들은 아들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아예 그를 보지 않으려고 했다. 하지만 부모 자식의 정조차 뗄 수는 없었다. 그들은 윌이 도움을 필요로 하자 윌을 받아들이고 돌보려고 했다. 제넷도 윌의 부모를 만나 보았고 그들을 좋아하게 되었다. 그들도 윌처럼 친절한 사람들이었다. 1년이 채 되지 않아 윌은 상태가 더욱 나빠졌다. 그의 부모는 집으로 오라고 했지만 오랫동안 캘리포니아에 살아온 윌은 그곳을 떠나고 싶지 않았다. 그는 호스피스 병동에 입원하여 생의 마지막을 보내고 싶어 했는데 돌보아줄 보호자가 없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내게 상담하러 온 제넷이 이 일을 의논했다. 우리는 앉은 채 한참 동안 서로를 바라보았다. 몇 마디를 나누다가 다시 침묵이 이어지곤 했다. 드디어 내가 입을 열었다. 굉장히 무거운 책임을 지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지요? 그녀가 침착하게 대답했다. 알아요, 선생님. 저는 제 나름대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요. 지금까지 늘 그렇게 혼자 살아왔고요. 그래요. 잘 생각해서 결정해야 하겠지요. 그는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죽어가는 사람을 돌보는 일이 어떤 것인지 아시지요? 그녀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그래요. 그가 죽어가고 있어요. 그러니 더욱 그렇게 해야지요. 며칠 후에 제넷은 짐을 가지고 윌의 집으로 들어가서 임종 때까지 그를 돌보았다. 얼마 지나지 않아 윌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제넷에게 전화를 했더니 외출 중이라는 메시지가 녹음되어 있었다. 나는 제넷이 무척 염려되었다. 그녀가 상실의 아픔을 잘 이겨낼 수 있을지 걱정되었다. 하지만 윌의 죽음이 제넷에게 새로운 삶의 전환이 되었음을 곧 알게 되었다. 몇 주가 지난 후 상담을 하러 온 제넷은 윌의 부모님 댁을 방문했고 윌의 장례식에도 갔다고 말했다. 그녀의 외모뿐만 아니라 태도도 이전과는 달라 보였다. 놀랍게도 그녀는 전에 한 번도 바르지 않던 립스틱을 바르고 있었다. 내가 그것에 대해 찬사를 보내자 그녀는 조금 수줍은 얼굴로 시선을 돌렸다. 그녀는 윌이 죽기 며칠 전에 일어났던 일을 들려주었다. 그날 아침 윌은 상태가 매우 좋지 않았다. 제넷은 도서관에서 일하는 틈틈이 몇 번이나 전화를 해서 상태를 확인했다. 그리고 호스피스와 간호사가 다녀가게 하고 퇴근하자마자 급히 시장에 들렀다가 윌에게로 달려갔다. 그녀는 현관문을 열면서 침대에 누워있는 윌이 들을 수 있도록 큰 소리로 그의 이름을 불렀다. 뜻밖에도 윌은 넥타이까지 맨 정장 차림으로 거실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몸이 왜소해진 윌은 딴 사람의 양복을 빌려 입은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머리를 단정하게 빗어 넘기고 면도까지 한 말끔한 모습으로 제넷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지독하게 아픈 사람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이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았다. 그녀는 너무나 놀라 왜 그렇게 하고 있는지를 물었다. 윌은 소파에서 미끄러지듯이 바닥으로 내려와 무릎을 꿇고 그녀에게 청혼을 했다. 그녀는 놀란 나머지 손에 들고 있던 쇼핑 봉투를 떨어뜨렸다. 그리고 그를 일으켜 소파에 앉게 했다. 제넷은 처음으로 윌을 품에 꼭 안았다. 그러고는 그가 그녀에게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를 말해 주었다. 나는 침묵 속에서 가만히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얼굴을 붉게 물들이며 나를 바라보았다. 제 마음 안에서 저는 그와 결혼을 했어요.
그는 항상 제 영혼에 머물 거예요.